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한국은행 결단의 시간이 온다 시작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으로 인생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미국 물가지표가 금일 금융시장을 좀 잠시 흔들었습니다. 어제 소비자 물가지수 미국 거 발표됐죠. 전년 대비 5.4%가 발표됐습니다. 예측치 4.9%를 뛰어넘는 고물가를 기록한 거예요. 이게 13년 만에 최대치라고 합니다. 지금 4개월 연속 시장 전망치를 뛰어넘는 고물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계속 인플레 논쟁이 오고 가고 있는데, 지금 연준의 태도는 야, 이거 올해 인플레 상관없다, 내년 인플레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분위기입니다. 자, 오늘 금융시장에서는요, 원달러 환율이 3.5원 오른 1149원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많이 하락한 모습이 나타났다가 장 막판에 갈수록 점점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은 오히려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요, 미국에서 긴축에 대한 강한 신호가 나오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뚜렷한 고용지표의 회복세가 보여줘야 됩니다. 그 고용지표 어떤 것이 있죠? 실업률과 비농업 고용지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3월 지표 이후에 계속 정치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연준에서 계속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현재 미국 경제가 좋아진 건 누구나 알고 있지만, 솔직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고용지표가 실제 회복되었다는 확실한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방향을 바꾸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오늘 금융시장에서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연내 금리 인상을 선언한 한국은 좀 이유가 다릅니다. 금융 불균형 우려가 굉장히 확대돼요. 1분기 가계부채가 전년 동기 대비 9.5% 급등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야, 이거 사람들이 너무 저금리를 장기화하다 보니까 위험자산,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한다고 대출 받아서 영끌하고 있네, 이거 나중에 큰 문제가 되겠다, 이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물가 불안입니다.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4% 상승을 했어요. 2분기 물가로는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으로 다른 주요 국가보다 빠르게 금리 인상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오늘 이 두 가지 지표와 관련된 발표들이 좀 꽤 있었습니다. 자, 먼저 발표된 지표는 수입물가 지표예요. 자, 이 수입물가 지표 어떻게 나왔냐? 전월 대비 2.3% 상승을 했고, 전년 동월 대비 무려 1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 수입물가 지수 등락률을 잘 보셔야 되는 게, 보통 전년 동월 대비 10% 이상 상승했던 시기를 보시잖아요. 아, 금리 인상 시기구나 아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은 수입물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조만간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겠구나 유심히 볼 수 있는 지표고요. 6월 수출입 물가 지표에서 수입물가가 크게 올랐다는 것은 3분기 물가도 낮진 않겠구나 예상할 수 있는 지표예요. 자, 어떤 품목이 올랐나 볼게요. 일단 전월 대비해서는 전자제품과 금속, 석유 제품 가격 상승세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는 석유류, 화학, 금속 제품이 인상 요인으로 작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게, 이 물가 불안은요, 원유 가격이 진정될 때까지 지속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원유가 75달러 중반까지 올라갔거든요. 계속 우상향할 거라는 이제 예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원유 가격이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키포인트가 될 거다 여러 번 강조를 드렸죠. 자, 두 번째 발표된 지표는 바로 가계부채 지표입니다. 한국은행에서 굉장히 이 금융 불균형에 예민하다 말씀드렸는데, 6월 은행권 가계대출 증감액이 발표가 됐어요. 전월에 1.6조 원 감소였는데 6월에 6.3조 원 증가로 나타난 겁니다. 자, 이것을 1월부터 6월까지 다 합쳐봤더니 42조 원이 증가했대요. 자, 1분기 증가액은 20.8조 원이고 2분기 증가액은 20.9조 원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1분기 때 9%대의 높은 가계부채 증가세에 한국은행이 매파적인 신호를 계속해서 날리고 있는데, 2분기도 그 수치가 그대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위험자산 선호에 따른 대출 증가세, 금융통화위원들이 가장 싫어하는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다. 벌써 6개월째 지속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추가로 실업률도 발표가 됐습니다. 금일 발표된 실업률 3.7%로 시장 전망치 3.8%보다 낮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했었던 부분이, 얼마 전에 발표된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46만 명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실업 지표는 좀 좋게 나오겠구나 예상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이런 실업률이 잘 나오잖아요. 그럼 한국은행 입장에서 경기 회복에 대한 확신을 더욱더 가질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자, 오늘 발표로 확실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국은행의 연내 금리 인상을 가속했던 물가와 부채 두 가지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분기 부채 문제 때문에 금융 불균형 우려로 금리 인상을 가속시키는 요인이 됐었는데 2분기 때도 만만치 않게 부채가 늘어나고 있네. 게다가 3분기 물가 지표의 선제 지표마저도 계속 물가가 불안할 것이다. 그리고 특히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게 제 기획재정부나 한국은행이나 모두 다 일시적 인플레를 주장하고 있어요. 2분기 때 일시적으로 뛰는데 3분기 때 물가 불안이 나타난 거는 구조적 인플레로 판단하기 때문에 더 강력한 통화 정책으로 유동성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선제 지표가 나타났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이 지표들은요, 굉장히 한국은행의 매파적인 성향을 강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문제는 코로나19 상황입니다. 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615명이 나타났어요. 자, 내일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확진자 수가 감소할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과거에 확진자 수 1000명 넘을 때에 비해서 확실히 경각심이 약해진 게 좀 많이 보이시죠? 자, 게다가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비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3명 중 1명인데 조만간 절반 수준까지 올라갈 겁니다. 근데 이 델타 변이의 특징이 있다 말씀드렸죠. 1차 예방접종의 예방률이 30%대로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자, 그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국민들의 본격적인 접종이 7월 말, 사실상 8월부터 진행이 되거든요. 본격적인 대량 접종 시기인 8월과 9월 이전에 유행한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한 번 맞는다 그래도 뭐 아스트라제네카가 아닌 화이자나 모더나 맞는다 해도 3주 정도의 텀이 있잖아요. 그럼 집단 면역 효과가 10월부터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전에 확진자 수가 급증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자, 드디어 내일 3분기 첫 금통위가 열립니다. 7월 15일 날 금통위가 열리는데 지금 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각국 중앙은행들 머리가 굉장히 아파요. 델타 변이 확산에도 물가 불안도 같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럼 딜레마에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금통위원들도 지금 고민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 전망이 좀 바뀌었습니다. 당초 전망은 7월에 2명 이상의 소수 의견이 나오고요. 8월에 금리 인상 가능하고 이 추세가 이어지면 4분기에도 금리 인상하면서 연내 2차례 인상이 될 것이다. 자, 이 연내 2차례 금리 인상이 되어야 지금 수도권 시장의 묻지마 가격 상승세도 좀 멈출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변경이 됐어요. 거리두기 4단계 때문에 7월에 1명 또는 1명도 없는 소수 의견이 나올 수도 있고요. 금리 인상 시점은 4분기로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내 한 차례 올릴 간신히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자, 연내 금리 인상 물 건너간 거 아닌가요? 자, 지금 4단계 격상하면서 이 불확실성이 커졌네.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상할 수 있을까? 회의론이 자꾸 커지고 있는데 일단 내일 금통위 이후에 기자 간담회를 들어봐야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비둘기적인 성향을 내보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7월 2일 날 이준환은행 총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만났어요. 여기서 재정과 통화정책의 상호 보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 자,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모든 경제 주체가 침체를 받을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아무래도 언택트보다는 컨택 산업에서 주로 침체를 받게 되는데 이것을 모든 시중금리를 바짝 낮추면서 이제 지원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재정을 이용해서 핀셋 지원을 하게 될 것이냐, 이 재정을 지원한 핀셋 지원에 대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준환은행 총재가 협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취약계층, 피해계층에 대해서 별도 지원, 정부에 지원하는 방안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 같다. 그래서 통화정책이 아닌 재정정책을 활용한 피해계층 지원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3분기 인상에서 4분기로 연기되고 2차례 연내 인상에서 한 차례로 줄어들었지만 금리 인상은 진행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자,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 감소세가 지속되지만 가격 상승세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래 급감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신고가를 찍는 상황 언제까지 이어질까? 결국에는
코로나19에 따른 긴급조치, 비상조치에 해당되는 금리 인하 부분이 정상금리로 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반드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0.5%라는 기준금리에서는 그 어떤 부동산 정책도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은 이 정상금리가 언제 돌아갈 것인가, 그 시기가 좀 늦어졌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드렸지만, 반면에 경제지표상에서는 하루빨리 금리 인상을 하라 이렇게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내일 금통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